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과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출국을 했는데요.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이후 또 6년 만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중국에 대한 모든 이야기 풀어주실 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스튜디오는 네, 이 코너 처음 와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스튜디오? 아늑하네요. 아늑합니까? 네. 저는 이 하고 계신 넥타이가 네. 노란색이 왠지 희망의 표시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에이펙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얻어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이든과 시진핑이 이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갔는데 이번 정상회담 의제와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네. 사실 이 에이펙 정상회담인데 21개국이 참여하는데 이제 모든 시선은 15일, 미국 시간 15일이죠. 정상회담이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미국 기업인들과 CEO들과 시진핑이 만나. 왜 그러느냐,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 다음 날 미국 시간 16일 날 이 IPF,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해서 만들어진 게 IPF거든요. 그 IPF 정상회담이 바로 16일 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진핑 주석 입장에 좀 껄끄럽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밀당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주요 아젠다와 관전 포인트 뭐냐? 저는 일단 쉽게 136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 자, 첫 번째 세 가지 아젠다와 비중을 제가 설명을 드릴 네. 건데 첫 번째 아젠다가 당연히 글로벌 이슈죠. 이제 세계 1, 2위가 만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10% 정도. 어떤 거냐면 이제 뭐 기후 변화, 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이 좀 노력하자. 뭐 이거는 합의점 내기 쉽죠.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10% 이야기는 해줘야 됩니다. 요거 10%, 30%, 3위 뭐냐? 지역 안보. 지역 안보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러시아, 북한 무기 거래, 북한 핵위협 이런 이슈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보는 지역 안보 이슈인데 사실 지금 중동 전쟁에서도 이란이 지금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국은 자꾸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 여기에 지금 미국이 버거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역할 좀 해라.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할 게 크다. 여기에 그래도 이제 북한 이슈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 위협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한 30% 정도 차지할 것이다 보고 제가 볼 때 60%는 뭐냐면 결국 양국 간의 쟁점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그 전에 외교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사전적으로 조율이 이미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뭐 타이완 이슈라든지 고율 관세, 뭐 이제 미국이 이제 좀 낮출 것이냐. 뭐 요것도 이제 이야기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핵심의 우리 관전 포인트를 좀 본다라면 야 미국이 이제 앞으로 중국의 이런 반도체 제재나 첨단기술 제재를 좀 완화할 것이냐 그럴 일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완전히 디커플링이 보고 그러니까 지금 신문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미중 간에가 지금 그러니까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디리스킹만 이야기하는데 철저하게 미중 간의 이런 기술은 디커플링을 보시는 게 맞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디리스킹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바로 이 대만 이슈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계속 좀 이야기하는 게 지금 1년 동안 지금 단절돼 있던 미중 간의 군사 통신 채널이죠. 이걸 다시 복원하자. 그러니까 불필요해 혹시나 미스 커뮤니케이션 돼가지고 국지전이 생기면 중국과 미국 서로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관리하지 않은 측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서로가 조금은 조율이 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국은 아마 플러스에서 아마 1년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1년 만에 만나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날 때 이제 그때 흔히들 말하는 그 발리 회담에 일종의 중국이 이야기했던 오불 정책을 미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시진핑이. 그럼 그게 뭐냐면 신냉정 불추구한다. 중국 체제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다. 불추구한다. 그다음에 동맹 강화해서 중국 괴롭히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대해서 미국이 대답할 수 없거든요.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사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도울 의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충족시켜줄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진전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은데 빅딜 가능성이 있는지 반도체도 특히 이 제재 관련된 협상 전망은 어떻게 풀릴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미 답을 드렸는데 반도체, AI 지금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 지금 미국이 중국 기업 제재한 기업만 1,000개가 넘습니다. 수출 지금 제재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딜 가능성 없다. 왜? 디커플링이기 때문에 이미 각자 다 가고 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미 이 분야에서는 미중과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고 이미 이 관계는 구조화, 고착화, 파편화되었다. 때문에 그러면 어떤 기술이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미국에서 특히 이제 제이크 셀리번 국가안보비서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컴퓨팅 관련된 기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AI, 양자정보 기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 바이오테크, 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량안보, 제약 이런 분야,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린테크 분야. 그 분야가 뭐냐면 여러분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그러니까 이 분야는 절대 중국과 같이 못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거는 그냥 산업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뭐라고요? 군사 기술로 가고 군사 기술에서는 뭡니까? 그거 국가 안보기 때문에 안보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생각하시는 그런 빅딜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근데 그 분야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을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럼 합의하는 부분도 또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양국의 이제 경제 수장들과 주요 인사들의 회담이 앞서서 이어졌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먼저 주고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앵커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로가 필요하다고 했죠. 네. 지금 필요합니다. 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11월 달 대선인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년 1, 2월 달에 경제 지표를 좀 개선시켜야 돼요. 그 힘을 얻으려면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적으로도 지금 중국이 조금 도와줘야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수출 지금 앞부분 지금 제재를 하고는 고율 관세를 낮추자. 그러니까 옐런 장관도 했다시피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수출 부분에서 고율 관세를 낮추면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여전히 미국인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낮추면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더 늘어나겠죠. 중국은 지금 수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을 건 투자하고 소비밖에 없습니다. 잠시 후에 또 경제 이야기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 수출이 좀 올라와주면 또 경제를 지탱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국채를 좀 사줘야죠, 계속. 지금 중국은 스탠스가 금을 사들이고 국채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대 많을 때 한 1조 한 7, 8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올해 아마 4월 기준으로 지금 한 8,600억 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년에 지금 부양책 하려면 돈이 지금 누가 사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고 또 중국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에 맞춰서 지금 미국산 두유도 우리가 말하는 콩도 사주죠. 대두도 사주고. 그러니까 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지금 필요한 부분에서 지금 역할을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수장 재정장관이 만났던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조율을 했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번에 장관 만날 때요. 네. 외교부 장관 만났죠. 재정장관 만났고 상무부 장관은 안 만났습니다. 그 말이 의미는 반도체 제재는 누가 관여합니까? 상무부가 하거든요.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중국에 갔었잖아요. 네. 미국 상무부 장관이. 근데 그날 중국이 바로 하와이 7나노폰 나오고 그죠? 보란 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저는 감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반도체 쪽의 화해 모드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저희가 그 중국 이야기 해주셔서 이제 매년 11월 11일 열리는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 광군제가 마무리가 됐는데 수출 쪽이 최근에 중국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광군제는 소비 이번엔 좀 어땠나요? 이번에도 일단은 이게 원래 광군제 하면 올해가 15일째거든요. 네, 15일째인데 광군제 하면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게 이렇게 특히 이 알리바바가 큰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네. 막 갈라쇼도 하고 막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총 매출을 공개하지 않죠. 그냥 어느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제품군별로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광군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도 한번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시작은 11월 7일 우리 광군제 그날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10월 그러니까 빠르면 10월 지난달 10월 18일부터 그러니까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폼이라고 하는 콰이 쇼가부터 시작을 해서 했죠. 18일 날 그다음에 징동하고 핀도도 같은 23일부터 저녁 8시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티몰 같은 24일부터 시작했죠. 그게 이제 12월 2일까지 이제 진행된 건데 이번에도 일단은 지금 여러 기관들이 전망치 정도는 나온 게 있어요. 그 보면 지금 이제 12일까지 저녁 자정까지 했을 때 한 우리 돈으로 한 206조 정도는 어마어마한 수치긴 하죠. 근데 이게 전년 대비 한 2.08% 정도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비가 아직 안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광군제 제가 매년마다 이제 광군제를 특징과 그러니까 그런 변화 이런 것들 좀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결국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돈을 안 쓰니까 치열한 가격 전쟁, 피 터지는 가격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티몰 같은 경우도 이번 올해의 슈앙수이 그러니까 이제 광군제의 테마가 슈앙수이 매일매일 굿딜 매일매일 싸게 팔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징동 같은 경우는 정말 싸다 이게 그냥 이게 제시하는 하나의 테마라는 거죠. 그만큼 가격 전쟁을 지금 했다라는 거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 MZ 세대들이 지금 취업률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유리하고 그들의 소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새로 등장한 게 뭐냐면 도파민 경제라는 거예요. 도파민 소비. 도파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행복 호르몬, 그쵸. 흥미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 더 위로하는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도파민 패션, 도파민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이번 광군제에 조금은 이제 핫하게 좀 떠오르는 분야거든요. 그 중에 그 범위 안에서 좀 찾아본다면 e스포츠 관련된 중국 e스포츠 관련된 인구가 얼마나 좀 되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죠? 5억 명 가까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만큼 e스포츠 관련된 전용 컴퓨터라든지 마우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팔리기도 했고 또 가장 큰 게 야외 활동, 캠핑 이런 거죠. 라이딩. 그러니까 캠핑 관련 도구가 많이 팔렸다든가. 이게 우리가 도파민 소비라고 하거든요. 이게 큰 하나의 특징, 하나의 또 우리가 좀 관찰하는 부분, 두 번째 특징이 되었고, 세 번째가 이제 여전히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어차오, 애국 소비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 중국 로컬 브랜드의 약진이 어마어마하다. 화장품도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글로벌 브랜드를 넘어서고 로컬 브랜드가 1등을 프로야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죠.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1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특징에 오늘 마무리를 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정말 노력을 했고 왜냐하면 타오바오 라이브가 이게 거의 10억 위안에 해당돼 우리 돈으로 1,850억 정도의 이 소비 쿠폰을 이렇게 풀었다고요. 그래서 막 부양시키려 했는데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비가 지켜보는 조금 멀어 보인다라고 이제 기대만큼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고 중국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도 부동산 위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쪽의 부동산 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중국 경제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제 부동산 위기, 부동산 그래서 방송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은 올해뿐만 내년에도 계속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 하나의 문제점, 쟁점이 될 거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또 같이 맞물려서 보죠. 지방 정부 부채인데요. 어쨌든 이 지방 정부 부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LGFB라고 하는 지방 융자 플랫폼이 이게 부채가 엄청 많을 것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 것이다라고 이제 해서 지금 계속 이제 리스크로 나오는데 사실 이 지방 정부 플랫폼의 이 부채가 뭐 예를 받은 대출이 중국 전체 뭐 국유은행 자산의 한 12, 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에도 똑같은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겠지만 이 시스템 리스크로 금융위기로 우리가 일반 좀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뭐 일단은 뭐 쉽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지하고 있는 국유은행권 자산 비중도 이미 낮고, 그다음에 중국 뭐 외환 보유고 3조 한 2천억 달러 되죠. 세계 넘버원 되고, GDP 대비 총 저축률도 한 45%, 뭐 다른 OECD 국가보다 훨씬 더 뭐 양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게 크게 중국 경제를 흔들 건 아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경제를 볼 때 내년까지 본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좀 전에 얘기했던 소비가 안 올라오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기여도가 많을 때는 2018년도까지는 한 76%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게 수출이 아니고 소비가 76% 정도를 기여했다고. 근데 쭉 가다가 작년에 32.8%. 그만큼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죠. 왜? 경제가 불신, 불안하니까. 불안감, 불확실성, 시장과 정부에 대한 우리가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은행에 잠자고 있는 개인 위안화 예금이 우리 돈으로 한 이경 한 4,500조 원 정도 될 거죠. 경이요. 예, 이경 4,500조.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안 쓰잖아요, 그죠? 잘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푸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아까 관공자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안 팔렸을 가능성, 그러니까 더 성장 안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할 중국 경제, 내년에 봐야 될 게 바로 민영 경제입니다. 민영 경제가 투자를 안 하면, 그죠? 소비도 안 될 것이고 일자리도 안 나옵니다. 근데 중국 GDP에서 이 민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죠. 그다음에 중국 세수의 50% 이상을 또 차지하죠. 중국 수출입의 52.7%를 차지하죠. 취업률의 80%를 담당하는 게 민영 경제입니다. 이들이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의 중국의 좀 큰 틀에서 중국 경제를 봐야지만 이해된다. 단지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앵커님께서 부동산 이슈는 내년에도 계속 나타날 것이고, 이미 중소 지방의 이 디벨로퍼들, 건설사들은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업들이 망해서 퍼져나갈 확산될 가능성은 너무 그렇게 중국 경제를 보시면 핵심을 못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중국에 직접 방문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의 자산가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보시기에도 그런가요? 제가 거의 매달마다 중국을 가니까 지금 봤는데, 지난달에도 상하이를 가 다녀왔고, 그래서 일단은 핵심을 말씀드리면 특히 올해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다. 그 이유는 일단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불안, 지금 미국이 자꾸 때리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우리가 반간첩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죠. 중국의 반간첩법 때문에 혹시나 잘못되면 그런 게 자꾸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좀 줄어드는 것은 맞다. 근데 중요한 건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2022년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이 FDI에서 세계 2위입니다. 세계 두 번째로 해외 자본을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1위가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워낙 공급망을 했으니까 들어와라 했기 때문에 월등한데 중국이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한 2,851억 불 정도를 투자 유치를 했는데 중국이 한 1,891억 불 정도. 그래서 뭐 지금 여전히 들어가긴 있다. 하지만 조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조금 줄어드는 건 맞다. 그다음 또 하나 중국 자산가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맞는 팩트다.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이제 조금은 걱정이 되는, 특히 돈 있는 사람은 조금씩 돈을 빼고 있는 것은 맞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차이나 엑소더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 기사에서. 결국은 탈중국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탈중국 이슈는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탈중국은 주로 이제 일본 기업들, 뭐 자동차 기업들, 예를 들면 혼다, 닛산, 미쓰비시가 뭐 공장을 지금 축소한다, 생산을 한다, 다른 데로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들어가서 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일본 기업들이 탈중국을 얼마나 하나 그것을 가지고 좀 세미나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 탈중국 하는 기업이 한 960개 정도, 예를 들면 2020년도에 2022년 요 사이에 한 960개가 됐는데 같은 기간에 한 1,300개 기업, 일본 기업이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빠진 것만 이야기지 새로 들어가는 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업종이 다르다. 업종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또 매체에서 중국 기업도 탈중국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탈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도 다변화를 해놔야지만 만약에 미국이 중국 제재했을 때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BOE가 베트남의 공장에 만드는 것들,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정기업 중국의 대표적인 가정기업 같은 경우도 뭐 멕시코 공장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회담이 중국의 이런 상황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탈중국. 네. 왜냐하면 그렇죠.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이 가능한 부분들은 고율 관세를 낮춘다 했을 때,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에 가는 관세 제품이 좀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는 합의점.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분위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만나구나 이런 좀 분위기인. 근데 실제적인 아까 반도체나 첨단은 절대 안 풀린다고 했죠. 네. 그에 관계없이 조금 심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말씀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고율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율 관세가 높다 보니까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맞습니다.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떤 피해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이.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우리한테는 일단은 그 중국산 제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네. 지금 대체적인 기회적인 요소가 많았죠. 그러니까 한국산 제품을 더 많이 썼던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제3국 수출적인 부분, 특히 미국 수출 부분에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다. 우리가. 근데 이제 미국에 나가는 수출품 대부분 다 공산품 위주 이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조금 더 우리가 큰 산업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미중 간에 있는 우리가 디리스킹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최근에 IMF가 한국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것이다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동맹을 연대해서 중국을 자꾸 제재를 하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프렌드 쉐어링이라고, 자국으로 가는 이 리쉐어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중국에 빠지니까 중국 GDP 성장이 안 되면 중국과 연동되어 있는 한국 경제는 떨어질 것이다. 네. 우리도 GDP가 요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를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총 요소 생산성,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혁신이나 R&D를 더 많이 해서 1% 정도 성장을 하면, 만약 그리고 15년간 뭐 한 20% 이상 중국이 성장을 하면 우리도 한국도 한 7.5%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수출 다변화,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기업들이 수출 다변화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뭐 탁상 공론이다. 그러면 근데 공급망 다변화는 맞다. 중국이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전략 자원이기 때문에 그 공급망을 다 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다변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또 하나 두 번째가 중국 경제가 매우 좀 구조적으로 체질이 변하고 있고 산업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 방식을 좀 전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분위기가 지금 한국을 패싱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산업이 매우 지금 협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는데, 일본이 미국 편에서 중국을 막 제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의 산업계와 중국의 산업계가
매우 긴밀하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수소차 협력,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 자본을 가지고 지금 하고 도요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패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중국 시장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어쨌든 끌고 가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될 그렇죠. 시장입니다. 그게 과거와 다른 방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제 저렴한 인건비가 아니라 산업의 체질, 구조 변화, 그러니까 접근 방식, 전략적인 산업 업종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제 한중 간의 경제 협력 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또 하나 궁금한 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게 중국의 산업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뭐 BYD나 아니면은 CATL 쪽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자극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다. 라는 관점들도 있고 이제 중국 기업들도 그래서 전망을 더 밝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시각이 한 표입니다. 오. 그건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중국이 지금 미국이 제재함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출로를 만드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자체적인 기술 자립이고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고 근데 미국이 자꾸 우회로를 자꾸 차단하고 나서고 있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5일 저녁에 미국 기업들 200명이 넘는 CEO들과 왜 만나겠습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죠. 개방하겠다. 그런 시그널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가지인데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스스로 기술 자립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지금 뭐 반도체든 2차 전지, 뭐 지금 전기차 부분, 전기차는 이미 중국이 뭐 지금 유럽 시장에도 들어가고 네. 지금 뭐 다른 우리가 말하는 지리 자동차의 자회사가 지금 부산에도 지금 투자를 해서 또 생산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 글로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술 자립으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업종은 점점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섹터를 보는 건 100% 맞다. 우리 산업계 입장에서는 결국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고 제3국 시장에서 그들과 이제는 붙어야 되는 그렇죠.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과 투자자 입장에서 구분해서 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적인 산업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산업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해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